이명박은 올림픽 이후에 소환하는 걸로 대략 가닥을 잡은 듯해요. 근데 네. 아닐 수는 있어. 언론의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복수의 언론들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명박을 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근데 그 이유도 사실 좀 찜찜해요. 그 언론들이 복수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미리 분위기 띄우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예, 복수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원인이 한 가지예요. 왜 올림픽 이후에 3월에 출두하게 할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까봐 검찰에서는 아마도 분열 같은 소리. 국민 여론이 분열이 될까봐 아마도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올림픽이 끝나는 3월에 소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 찜찜해요. 그런 아주. 소리 하는 기자들의 대가리를 분열시켜 버리고 싶네 진짜. 정말 찜찜해요. 그 아니 근데 부분은.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결기는 예. 확 잡아다가 그냥 끌고 가고 싶지만 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정쟁을 삼가합시다라고 여권에서 이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잘 치러지면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명박을 보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을 막 흔들고 싶은데 이명박이라고는 좋은 소스를 툭 던져주면서 올림픽 전에 채가버려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격렬하게 반대 무슨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고려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질러도 되지만 정치나 이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라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런 부분이 있지. 올림픽 분위기를 막 띄워야 되는데 이명박 소환이 그 전에 이루어지면 그 분위기로 올림픽이 묻힐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명박이라는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명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한테 딜을 주는 거죠. 딜? 예, 이게 올림픽 전에 오면 너 혼자 와. 예. 근데 올림픽 다음에는 네 마누라랑 같이 와.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어. 사실은 푸르나우님이 얘기한 것도 그게 맞아요. 사실.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들에서 이렇게 추측성 미리 앞서가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왜 좀 찝찝했냐 하면 일종의 신호탄을 주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검찰이 올림픽 기간 전이나 올림픽 기간 중에 소환을 했을 때 야당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반응을 해도 돼라고 미리 운을 띄워주는 그런 느낌의 그 뉘앙스들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연막을 쳐주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이명박과 그리고 이 범죄자 이명박이라고 특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강을 흔든 이 범죄자를 검찰이 소환하는 것에 왜 올림픽 분위기가 찬물이 끼얹어지나 왜 이걸 언론이 걱정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도 당해왔으니까 느끼는 일종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시영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어쨌든 간에 국가의 원수 대통령을 지낸 우리 철천지 왼수 이거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성 때문이라도 이렇게 마구잡이는 좀 힘들어요. 네. 검찰 입장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나중에 불러다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법원 같은 데서 구속이 안 되는 상태로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젖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풍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끼쳐요. 사실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보수 쪽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뭉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시영 소환은 임박했다. 이게 지금 중론인 게 최근에 나온 보도들 보면은 이시영 관련한 녹취 파일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이명박이 사실상의 실소유주고 오더를 받은 이시영이 그 일을 다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행범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시영은 이제 소환될 수밖에 없어서 이시영, 김윤옥은 어쩌면 올림픽 전에 소환될 수 있다. 이시영 같은 경우엔 사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환될 혐의는 내곡동 이명박이 대통령 끝나고 들어간 내곡동 집을 살 때 국정원 자금으로 샀다는 그 의혹이 첫 번째예요, 사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네, 그거를 받아서 그걸 받았으면 이시영이 받았으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그건 뇌물이에요, 정말.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공직자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뇌물성으로 돈을 받아서 대통령의 집을 샀다, 자기 이름으로. 이것이 첫 번째 혐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딸려 있는 것들은 굉장히 뭐
다스에 관계된 것도 이런 건 들어가면 다 불겠죠. 그리고 녹취 파일들이 워낙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녹취 파일들이 사실 언론사에 MBC와 JTBC 두 군데에서 녹취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가장 발빠르게 먼저 터뜨린 거는 MBC였죠. MBC에서 이걸 먼저 터뜨렸고 사실 JTBC가 이번에는 뒤통수를 한 대 좀 맞은 격이에요. 이게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MB를 그러니까 소환, 구속영장 청구, 구속까지 이렇게 절차대로 딱 확실하게 하려면 올림픽 끝나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 끝나야지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도 이렇게 체력적 부담 없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다. MB 개새끼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그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도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그 마음만큼 요즘 너무 춥잖아요. 광화문에 모이는 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지. 자, 야수의 변절 축하합니다. 아니, 그래서 광화문에 모이기 위해서는 올림픽 끝나고 합시다. 됐네. 아니,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조금 달라 내 생각은. 그 광화문에 대형 그 TV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요. 올림픽 응원하고 잠깐 막간 타임에 이명박 개새끼하고 그것도 괜찮다. 괜찮다. 플래카드 다 들고 손팻말 들고 이명박 개새끼 그리고 끝내고 나서 또 올림픽 경기 구경하고. 그거 괜찮네. 근데 사실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은 사실은 서울 올림픽이에요. 그 평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경기장만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어떤 만남들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은 마음 같아서야 정말 매가지 끌고 와서 그냥 확 다리를 번지르고 싶지만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 칼은 빼서 보여주는 것보다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얼마나 쫄고 있겠냐고요. 영포 빌딩 지하 2층 나는 그건 막 정말 히트였다. 히트였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명박의 그 아주 핵심이라고 했던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가서 잡은 거예요. 그 건물 관계자들도 몰랐다고 하는 비밀 창고니까. 예. 야, 거기에 청와대 문건 나오는 거 봐라, 씨발. 그걸로 난 끝났다고 봐. 이명박이 대행 끝났는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다 뺏겼으니. 정권 자체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생각해왔던 그 마인드 속에는 내가 권력을 잃었다. 나도 똑같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인드 속에는 날이면 날마다 속이 끓어 죽는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야. 이너피스. 그거 주면 안 돼요. 챙겨드려야겠네. 너무 편해. 아니, 이거 혹시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세훈이 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원세훈이 그 와이프한테 들들 벗겨가지고 뭐 하나라도 부르라고. 원세훈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서 아니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책 비중 때문에도 이명박이 기자회견할 때 서 있던 도열했던 인물들은 그냥 쭉정이고 자기가 실무적인 일을 시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불었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자기가 청와대 나와가지고 사무실 전직 대통령 사무실 차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락거린 사람들이 세상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까? 아니지. 수족들이 모이는 거라서 불려갔던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명박의 소환은 예를 들어 증거가 충분했다면 일찌감치 했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하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이 1월 말이니까 12월 뭐 중순이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이 마지막 송년회 하기 전에 부를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자료? 그런 증거가 나올 때까지 검찰이 마치 표범이 동물들 먹잇감 사냥하듯이 딱 길목 지키고 오랜 시간 동안 지키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 내에서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무더기로 징계하는 뭐 그런 일종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당이라는 조직체가 있고 최고위원회의도 있고 현역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이는 자리도 있고 당무위원회도 있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자가 어느 날 그러면 나 씨발 니들이랑 안 해.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을 창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를 엄청 불려놨어. 그 자리 막 바글바글 하더만요. 그러니까 막 쳐가지고 징계. 심지어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까지 징계.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상돈을 징계한 거가 사실은 안철수는 평화민주당 창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전당대회를 내 입안에 혀 같은 애들로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6시에 시작하는 걸로. 아침 6시.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일이 징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잡고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민주평화당이 이미 창당 준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마도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가리라고 보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 그 세가 쭈그러드는 한이 있어도 사실 내치고 싶은 사람들 내치겠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돼 있고 유승민과 합치겠다. 딱 요 포지션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안철수는 브레이크 밟으면 죽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너무 유치뽕짝하는 거죠. 저 앞에 아니,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 전당대회 6시에 그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전당대회는 9시나 10시에 시작한단 말이죠. 10시에 시작을 해도 보통 7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은 7시, 8시에,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각자 부스 세팅하고 지지자들 모이는 자리 다 봐두고 그렇게 해도 10시 정확하게 계획 선언하는 게 진짜 미친 듯이 움직여야지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시에 만약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 문서를 보니까 전당대회 7시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밤새라는 거예요. 잠 한숨 자지 말고 대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용주 의원이 TV에 나와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표님 6시가 말이 되는 거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그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같이 안철수 쪽하고 반대파하고 같이 섭외를 했는데 안철수 쪽이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너무 이게 웃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안철수가 정말 준비를 잘했다. 나름 꼼꼼하게 인생의 최초로 꼼꼼한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6시, 7시 이 꼭두새벽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요. 잠 없는 노인네들만 오시라는 거예요. 노인 비하 발언 아닙니까? 아니죠. 사과하세요. 아니 부지런한 노인네분들만 전당대회에 오셔라. 나지지 않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노인네가 한 표라도 찍는다. 뭐. 그렇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직장도 가야 되고. 아, 세상에 그거 진짜 코미디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안철수가 최근에 왜 그 KBS 고대영 사장 교체하는 문제 갖고 또 그걸 적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김장겸 때도 뭐 김장겸이 와가지고 대표님 도와줄 일 없습니까라고 했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딱 두 놈만 팬다. 요 기조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한 1, 2주간. 이명박과 안철수. 근데 그냥 안철수는 정말 리틀 이명박의 모습이 그냥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팔아서 국민의당 창당하고 안철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계승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일 때부터 당헌 당규에서 5.18 등을 뺀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만큼 이쪽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상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굳이 뭐 호남 눈치 볼 게 뭐 있으며 진보적인 마진대가 왜 필요해. 요거 딱 털고 나니까 원래 모습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는 리틀 박정희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팔아댔던 김대중, 호남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은 정계 은퇴하는 게 수순이라고 보는데 뭐 자기 이 사람의 성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건 안 할 것 같고 제대로 된 그 맛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주말 동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나 이용주 의원 인터뷰나 그리고 이제 안철수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칼럼이 이제 안철수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하나의 장면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국회에서 안철수를 처음 본 날 그날에 굉장히 어색했던 그 부조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기 그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다른 의원 같은 당 소속 의원들 한 2-3명이랑 같이 한 5-6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걸음걸이에서 성격이 드러나는 그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안철수를 처음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종종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말 동안 이렇게 이용주 의원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짓는 걸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안철수의 아버지로부터 휘둘리고 와이프한테 휘둘린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못 짓는구나, 이 사람은.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의원일 때 지금 보신 거잖아요. 예. 안철수가 V3, 그러니까 안철수 안랩을 만들고 나서 당시에 PC 매거진 기고하고 이럴 때 예. 제가 아는 선배가 당시에 이찬진 그리고 김택진 네,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다 이쪽에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안철수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했다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보세요. 안철수의 지금 행보는 프라님 얘기한 것처럼 리틀 이명박처럼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찬진 제 동창이거든요.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인가 맞아. 의원 한번 비례로 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인천 재물포고등학교가 난리가 났었는데 거대한 혜성같이 떠오른 동문이 있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쪽팔렸죠. 근데 하여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그룹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는 전혀 담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이찬진도 그렇고 이 안철수도 그렇고 기업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노블리스를 만들어주면 오블리제는 제가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창당 발기인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현역 의원들 중에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환,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춘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이렇게 16명이거든요. 그중에 박주현과 장정숙은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당 안 시켜주면 14명 정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여기에 이상돈은 이게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상돈 의원도 이쪽에 합류할 수 있는 파고 다음에 중재파라고 해서 이제 당이 깨지는 걸 막겠다고 지금 나서신 분들 몇 명 있어요. 그중에 확실하게 이쪽 편을 들 수 있다고 확신되는 이름이 박주선이에요. 비례대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8명 정도는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신당이 말이에요. 나머지 뭐 이제 무슨 뭐 고문단,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뭐 원외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 다 빼고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빨리 정치 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현역 의원 16명이 창당 발기인이 된 건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원내 교섭단체인데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국회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의 목표는 좀 거대한 캐스팅 보트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형태로 가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이 정도 구조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20석이 되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 121석에 민주평화당 20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 이건 정세균 국회의장이고요. 이것만 합쳐도 149석입니다. 현재 297석 국회의원의 과반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반문연대는 싫어하고 튀어나온 명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개혁적인 법률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줄 거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회 의석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저번에 배덕광도 지금 자리 내놨고 그리고 저번에 최명길도 지금 국회의원직 날아갔고 안철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297석 중에 전체 300석 중 297석 중에 149석이면 웬만한 법률안 통과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은 일단 출당 미뤄져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중립파에 남아있는 몇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석만 만들어지면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사실상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버려요. 여기서 또 한번 그 예언놀이를 하자면 저는 그 국민의당이 쪼개질 거라고 일찌감치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한다면 중재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까지 포함해서 현역 의원 17명이 중심이 돼서 뭐 이상한 뭐 민주평화당인가 평화민주당인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이 일단 쪼개지고 나서 그 바른국민당
지금 가칭 바른국민당이라고 지금 이제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바른국민당으로 일단 소속된 사람들이 바른당 10석일 때 9석으로 만든 그 깜짝 탈당했던 아줌마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 그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둘 사이에 굉장히 또 지저분한 감정 싸움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지금 다 수면 위로 감추고 있지만 막상 통합이 되고 나면은 다시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철수가 지 입으로 뭐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그랬지만 그 누가 믿어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다 보면은 또 내부 분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못 보지.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거기에서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으로 오는 사람이 생겨서 나중에 뒤늦게 20석이 채워져서 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게 안철수가 국민 발라버린 당 쪽에 가서 유승민이 계속 안철수 보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공동대표 체제로 가자라고 계속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안철수는 백의종군 하겠다고 계속 벤치를 놔요. 그러면 이 안철수가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진짜 백의종군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안철수가 백의종군 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에 국민 발라버린 당의 그 대통령 후보는 나야라고 인정해줘. 당대표는 너가 해. 이 뉘앙스밖에 더 이상 캐치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유승민과 안철수는 아마도 합당이 성사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 아마 그 파열음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안철수 스타일은 누구랑 화합해서 갈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유승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센 캐릭터가 둘이 붙었는데 안철수는 고집 센 새님, 유승민은 고집 센 새님. 이게 어떻게 화합이 가능하냐고요. 네, 둘 다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그 협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안철수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의 이력을 보면은요.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 어찌됐든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그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내지는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자기한테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하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박원순 시장한테 내 지분 이렇게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박힌 사람이라 당대표도 유승민한테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대통령 후보는 나야 라고 지분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현재 의석이 최명길이 의석을 잃음으로써 39석. 근데 대략 20석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19석에 바른정당에 9명이 들어와서 28석이 되는 희한한 합당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서 이제 안철수는 소멸해 가는 과정인데 스스로는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터닝 포인트는 지방선거겠죠.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게 최소한 유승민과 안철수 이야기처럼 TK에서 자유한국당이 당 자체가 해체시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포부를 걸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멀었고요.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잖아요. 자기네 지역의 대표성으로 TK나 PK 분들이 안철수와 유승민을 인정해 줄 거냐. 아니란 말이죠. 안철수의 유효기간,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유효기간은 저는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라고 봐요.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안철수는 며칠 안에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걸로 일어나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정계 은퇴가 더 해야 될 사람 하나만 얘기할게요. 홍준표가 지금 조선일보를 맹비난했어요. 이거 약간 모자란 짓이에요. 그나마 얘네들의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조중동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총기 난사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원장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도부의 발언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총기 난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쏴버렸네. 이제 조선일보조차도 미래항 사고를 양비론 정쟁으로 몰고 야당을 비난하네요. 곤란하면 아예 야당 기사를 쓰지나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한자성으로 낭중지추라고 뭐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내가 무슨 개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참고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인데 성향이나 성정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항상 삐져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것들은
문재인도 싫고 조선일보도 싫고 다 싫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러니까 그 낭중지치라고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더 멋있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현상은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개또라이는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자기 편까지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한데 요즘 돌아다니는 카톡 유언비어랑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지금 TV조선만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자기들 편으로 TV조선은 돌아왔다? TV조선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밀양에 가자마자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세월호 사건 때 뭐 인천시장이나 전남 도지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말을 너무 막 뱉었네. 팩트가 틀렸어. 아니, 홍준표가 그 밀양 그 화재 현장에 가서 자기가 뭘 책임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정신세계가. 이번 6월에 정계 은퇴하실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이 잘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 나가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홍준표가 진짜 좀 인격적으로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분향소에 가가지고 그 유족들이 저 소방직 공무원 증원 반대한 당이 무슨 염치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혼잣말로 이랬대요. 여기도 민주당이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헐, 진짜? 예. 개또라이야 진짜. 아, 그건 좀 소름 끼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쪽의 인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네. 끝내고 돌아오는데 네.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제천에 가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그중에 계신 제천 시민이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 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아, 이 사람들을 그 뇌를 한번 좀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네. 팩트가 틀렸던 거는 이낙연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에 전남지사 신분이 아니라 경선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였을 뿐이었고요. 취임한 것은 2014년 7월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말한 게 완전히 팩트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리고 2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남경필 같은 자들이 지방선거 표 찍어달라고 했던 게 바로 4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는 이낙연 지사는 전남지사가 아니었는데 무슨 개소리야. 아니, 홍준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 입으로. 자기가 팩트를 말하면 좌파들은 그거를 망언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홍준표는 하루에 최소한 2건 이상씩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혀에 가시가 돋죠. 자, 야수님이요. 민간 대책반을 만드셔가지고 네. 홍준표의 거짓말을 계속 스크랩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장 임명. 아우 피곤하네. 아, 바쁠 것 같은데. 벌써부터 피곤하네. 최소한 우리 민주인사들이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들이 팩트가 아닌 사실로 만약에 무슨 발표를 했다거나 말을 뱉었다고 하면 네.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가루가 되도록 막 빻고 또 빻고 빻겠죠 막. 조중동은 그런 거를 꼬투리 잡지 않아요. 조중동이 홍준표가 한 거짓말들을 제대로 팩트체크해서 내보내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사실 조선일보의 그 언론 기조는요. 이거였어요. 여당과 야당이 참사 현장을 놔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치 싸움질을 하고 있다. 그럼 양비론 족같아 이거. 양비론 족같은 거 논리를 또 펴낸 거거든요. 홍준표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어 차원에서 그러지 마. 니들 그러면 안 돼라고 여당은 그러는데 이걸 양비론으로 딱 몰고 갔는데 홍준표 이 또라이 새끼는 이 눈치도 없이 이걸 조선일보 까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우리도 공정언론이라고 인증샷 하려고 대충 호울만 좋게 겉만 핥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빡치면 어떻게 정치적인 개념도 없는 새끼. 아, 진짜. 모지리 새끼 진짜 아주. 우리만도 못해. 간단히 정리합시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라고 하니 거기에 막 더 부채질하고 싶은 앞다 보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된다고. 그럼 또 역풍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기 힘들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밥 먹으러 동의합니다. 갈까요? 밥 먹으러 가자. 예. 아니, 그래서 광화문에 모이기 위해서는 올림픽 끝나고 합시다. 됐네. 아니,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조금 달라, 내 생각은. 그 광화문에 대형 그 TV 모니터를 설치해놓고요. 올림픽 응원하고 잠깐 막간 타임에 이명박 개새끼 하고. 아, 그것도 괜찮다. 괜찮다. 플래카드 다 들고 손팻말 들고 이명박 네. 개새끼 그리고 끝내고 나서 또 올림픽 경기 구경하고. 아, 그거 괜찮네. 근데 사실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은 사실은 서울 올림픽이에요.
평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경기장만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어떤 만남들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은 마음 같아서야 정말 매가지 끌고 와서 그냥 확 다리를 분지르고 싶지만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 칼은 빼서 보여주는 것보다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얼마나 쫄고 있겠냐고요. 영포 빌딩 지하 2층 나는 그건 막 정말 히트였다. 히트였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명박의 그 아주 핵심이라고 했던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가서 잡은 거예요. 그 건물 관계자들도 몰랐다고 하는 비밀 창고니까. 예. 야, 거기에 청와대 문건 나오는 거 봐라, 씨발. 그걸로 난 끝났다고 봐. 이명박이 대행 끝났는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다 뺏겼으니. 정권 자체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생각해왔던 그 마인드 속에는 내가 권력을 잃었다. 나도 똑같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인드 속에는 날이면 날마다 속이 끓어 죽는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야. 이너피스. 아, 그거 주면 안 돼요. 챙겨드려야겠네. 너무 편해. 아니, 이거 혹시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세훈이 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원세훈이 그 와이프한테 들들 벗겨가지고 뭐 하나라도 부르라고. 원세훈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서 아니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부은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명박은 올림픽 이후에 소환하는 걸로 대략 가닥을 잡은 듯해요. 근데 아닐 수는 있어. 언론의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복수의 언론들이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명박을 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근데 그 이유도 사실 좀 찜찜해요. 그 언론들이 복수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미리 분위기 띄우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예. 복수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원인이 한 가지예요. 왜 올림픽 이후에 3월에 출두하게 할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까봐 검찰에서는 아마도 분열 같은 소리. 국민 여론이 분열이 될까봐 아마도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올림픽이 끝나는 3월에 소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 찜찜해요. 그런 아주. 소리 하는 기자들의 대가리를 분열시켜 버리고 싶네 진짜. 정말 찜찜해요. 그 아니 근데 부분은.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결기는 확 잡아다가 그냥 끌고 가고 싶지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정쟁을 삼가합시다라고 여권에서 이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잘 치러지면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명박을 보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을 막 흔들고 싶은데 이명박이라고는 좋은 소스를 툭 던져주면서 올림픽 전에 채가버려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격렬하게 반대 무슨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고려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질러도 되지만 정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라는 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런 부분이 있지. 올림픽 분위기를 막 띄워야 되는데 이명박 소환이 그 전에 이루어지면 그 분위기로 올림픽이 묻힐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명박이라는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명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이명박이 사실상의 실소유주고 오더를 받은 이시영이 그 일을 다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행범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시영은 이제 소환될 수밖에 없어서 이시영, 김윤옥은 어쩌면 올림픽 전에 소환될 수 있다. 이시영 같은 경우엔 사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환될 혐의는 내곡동 이명박이 대통령 끝나고 들어간 내곡동 집을 살 때 국정원 자금으로 샀다는 그 의혹이 첫 번째예요, 사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네, 그거를 받아서 그걸 받았으면 이시영이 받았으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그건 뇌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공직자 간에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뇌물성으로 돈을 받아서 대통령의 집을 샀다, 자기 이름으로. 이것이 첫 번째 혐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딸려 있는 것들은 굉장히 뭐 다스에 관계된 것도 이런 건 들어가면 다 불겠죠. 그리고 녹취 파일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녹취 파일들이 사실 언론사에 MBC와 JTBC 두 군데서 녹취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가장 발빠르게 먼저 터뜨린 거는 MBC였죠. MBC에서 이걸 먼저 터뜨렸고 사실 JTBC가 이번에는 뒤통수를 한 대 좀 맞은 격이에요. 이게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MB를 그러니까 소환
구속영장 청구, 구속까지 이렇게 절차대로 딱 확실하게 하려면 올림픽 끝나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 끝나야지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도 이렇게 체력적 부담 없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다. MB 개새끼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도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그 마음만큼 요즘 너무 춥잖아요. 광화문에 모이는 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지. 자, 야수의 변절 축하합니다. 정책 비중 때문에도 이명박이 기자회견할 때 서 있던 도열했던 인물들은 그냥 쭉정이고 자기가 실무적인 일을 시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불었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자기가 청와대 나와가지고 사무실 전직 대통령 사무실 차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락거린 사람들이 세상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까? 아니지. 수족들이 모이는 거라서 불려갔던 청와대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명박의 소환은 예를 들어 증거가 충분했다면 일찌감치 했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하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이 1월 말이니까 12월 뭐 중순이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이 마지막 송년회 하기 전에 부를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 영법 빌딩에서 나온 자료? 그런 증거가 나올 때까지 검찰이 마치 표범이 동물들 먹잇감 사냥하듯이 딱 길목 지키고 오랜 시간 동안 지키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 내에서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무더기로 징계하는 뭐 그런 일종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당이라는 조직체가 있고 최고위원회의도 있고 현역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이는 자리도 있고 당무위원회도 있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많은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자가 어느 날 그러면 나 씨발 니들이랑 안 해.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을 창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를 엄청 불려놨어. 그 자리 막 바글바글 하더만요. 그러니까 막 쳐가지고 징계. 심지어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까지 징계.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상돈을 징계한 거가 사실은 안철수는 평화민주당 창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전당대회를 내 입안에 혀 같은 애들로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6시에 시작하는 걸로. 아침 6시.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미리 징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잡고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한테 딜을 주는 거죠. 딜? 예. 이게 올림픽 전에 오면 너 혼자 와. 근데 올림픽 다음에는 네 마누라랑 같이 와.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은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도 그게 맞아요. 사실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들에서 이렇게 추측성 미리 앞서가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왜 좀 찝찝했냐 하면 일종의 신호탄을 주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검찰이 올림픽 기간 전이나 올림픽 기간 중에 소환을 했을 때 야당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반응을 해도 돼라고 미리 운을 띄워주는 그런 느낌의 그 뉘앙스들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연막을 쳐주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이명박과 그리고 이 범죄자 이명박이라고 특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강을 흔든 이 범죄자를 검찰이 소환하는 것에 왜 올림픽 분위기가 찬물이 끼얹어지나 왜 이걸 언론이 걱정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도 당해왔으니까 느끼는 일종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시영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어쨌든 간에 국가의 원수 대통령을 지낸 우리 철천지 왼수 이거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성 때문이라도 이렇게 마구잡이는 좀 힘들어요. 네. 검찰 입장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나중에 불러다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법원 같은 데서 구속이 안 되는 상태로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젖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풍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쳐요. 사실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보수 쪽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뭉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시영 소환은 임박했다. 이게 지금 중론인 게 최근에 나온 보도들 보면은 이시영 관련한 녹취 파일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